순자야, 아들이 용돈도 한 푼 안 주나 봐. 이 나이에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자식들이 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하긴 네 팔자가 딱 거기까지인 거야. 혜정이가 골목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인들이 멈췄어요. 그때 골목 입구에서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혜정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가 걸어 들어왔어요. 어머, 며느리야, 얼굴은 반반하네. 근데 시어머니를 보니까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안 하나 봐. 며느리가 굳은 표정으로 쳐다보자 혜정이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저 사람 남편분, 오늘부로 우리 회사랑 거래 정지시키세요. 알겠습니다. 어머, 무슨 대단한 회사길래 드라마 대사처럼 이야기하세요? 혜정이가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채 가시기 전이었어요. 핸드백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 지금 좀 바쁜데 왜?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혜정이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며느리는 눈길을 주지 않은 채 골목 입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골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인데. 방금 보신 장면 어떠셨나요? 골목에서 40년 지기 동창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네 팔자가 딱 거기까진 거야. 저는 이 대사를 쓰면서 한참을 멈췄어요. 오래 알고 지낸 사람한테 저런 말을 들으면 모르는 사람한테 듣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박힌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직후 골목에 들어서는 며느리를 보셨죠? 수수한 베이지 코트, 발소리 하나 없이 걸어 들어오는 그 걸음걸이. 저는 그 장면이 오래 남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5시에 혼자 셔터를 올려온 순자 어머니. 과연 이 동창의 조롱을 어떻게 견뎌낼까요? 수수한 코트 차림으로 골목에 들어선 며느리. 이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혜정이 입이 닫힌 걸까요? 그리고 40년 우정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혜정이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좋아요와 구독 먼저 눌러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새벽 5시면 눈이 떠집니다. 자명종 없이도 그렇습니다. 몸이 먼저 아는 시간이었어요. 이불을 걷고 일어나 창문을 열면 골목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하나가 세탁소 유리창에 비스듬히 걸려 있었어요. 분식집도 철물점도 맞은편 정육점도 셔터가 내려진 채였습니다. 이 골목에서 제일 먼저 불을 켜는 건 항상 저였어요. 30년째 그랬습니다. 보일러를 틀고 스팀 다리미를 올려놓으면 기계가 달아오르는데 한 10분쯤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 전날 맡아둔 옷들을 꺼내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와이셔츠 깃에 밴 땀 자국, 바지 무릎 안쪽에 늘어남, 코트 소매 끝에 내려앉은 보풀들. 말없이 들여다보다 보면 그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의 하루, 조금 보이는 것 같았어요. 다리미질은 눈으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부분에 힘을 줘야 하는지, 어느 각도로 밀어야 구김이 펴지는지 손이 먼저 알았어요. 스팀이 올라오면서 옷감에서 따뜻하고 눅진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세탁소 특유의 냄새였어요. 처음엔 이 냄새가 집에까지 배는 게 신경 쓰였는데 언제부턴가 이 냄새가 나지 않으면 오히려 허전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아들을 혼자 키우던 시절부터 맡아온 냄새였으니까요. 한 번은 아들이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가게를 정리하면 어떻겠냐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복지관에서 오시는 황 할머니가 문을 두드리셨어요. 순자 씨, 나 이 집 아니면 옷 못 맡겨요. 다른 데는 풀을 너무 빳빳하게 먹여서 목이 긁혀 문손잡이를 잡았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접어뒀던 마음을 다시 폈어요.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한 분이라도 있으면 된다고 그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셔터를 올리면서
골목 안쪽을 한번 둘러봤어요. 비좁고 낡은 골목이었습니다. 장마철이면 바닥이 질척이고 한여름이면 찐득한 열기가 가시질 않는 곳이었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는 곳이었습니다. 봉순 씨가 분식집 문을 열다가 제 불빛을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야, 순자야. 오늘도 제일 먼저 나왔네. 봉순 씨야말로 짧게 주고받는 사이 골목에 조금씩 사람이 늘기 시작했어요. 육수 냄새가 골목 쪽으로 흘러오기 시작했습니다. 봉순 씨 가게에서 나는 멸치 육수 냄새였어요.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 아침이 시작됐다 싶었습니다.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봉순 씨가 문간에 기대서더니 한마디 툭 던졌어요. 야, 근데 내 며느리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며. 마트 대표라던데 그거 맞아? 다림이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 뭐. 봉순 씨가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는 참 자랑도 할 줄 모르냐. 내가 내 며느리면 현수막 걸겠다.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이 골목에 온 건 아들과 사귀던 시절이었어요. 낡은 세탁소 간판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비싼 옷을 입고 있었는데도 티를 내지 않았어요. 그냥 단정하고 말수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인사를 나눌 때 며느리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어요. 손이 거칠고 마디가 굵은 제 손이었는데 며느리는 그걸 보고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가게 그만두실 필요 없어요. 어머니가 이 골목에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값진 건지 저는 알아요. 그때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봉순 씨가 국자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복도지 복이다, 복도. 저는 대꾸하지 않고 다리미를 다시 들었습니다. 단톡방 알림이 울린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영원한 우리 고교 50주년 동창회. 화면에 뜬 글자를 한참 바라봤어요. 50년이라는 숫자가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방 안에는 벌써부터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고급 한정식집 연회장 사진이었습니다. 테이블마다 꽃꽂이가 놓이고 자리마다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뒤이어 누구 남편이 강남에 빌딩을 샀다는 소식, 누구 아들이 판사가 됐다는 이야기들이 쉼없이 내려왔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다 내려놨어요. 장롱을 열었습니다. 제일 안쪽 비닐에 싸서 넣어둔 블라우스를 꺼냈어요. 10년 전 아들이 첫 명절 선물로 사준 옷이었습니다. 받았을 때는 너무 예뻐서 어디다 입나 싶었어요. 소매 끝동이 조금 낡긴 했지만 손으로 매만지면 아직 모양이 살아있었습니다. 다리미를 들었어요. 세탁소에서 하루 종일 남의 옷을 폈는데 퇴근하고 집에서도 다리미를 잡고 있었습니다. 스팀을 올리면서 블라우스 깃부터 폈어요. 얇은 옷감이었습니다. 힘을 잘못 주면 눌리는 옷감이라 다리미를 살살 밀었어요. 소매를 정리하고 앞서풀 눌렀습니다. 거울 앞에 서봤어요. 세탁소 아줌마가 아니라 예전의 순자로 잠깐 돌아갈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기 직전의 하늘이었어요. 나뭇가지에는 아직 아무것도 돋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공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했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들렀습니다. 퇴근길에 잠깐 들른다고 했는데 손에 반찬 2가지를 들고 왔어요. 연근조림이랑 시금치 무침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어요. 상을 차리면서 동창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50주년 동창회가 생겼다고요? 응. 오랜만에 얼굴들 볼 수 있으니까 가볼까 싶기도 하고. 며느리가 잠깐 저를 봤어요. 말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불편한 자리면 안 가셔도 돼요. 굳이 맞추실 필요 없어요. 제가 피식 웃었습니다. 거기 내 친구들이야. 내가 뭐가 불편해. 며느리가 더 말하지 않았어요. 밥을 먹는 내내 뭔가를 생각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수저 놓는 속도가 평소보다 느렸어요. 블라우스 다림질을 했다고 했더니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장롱 앞으로 가서 블라우스를 꺼내 들었어요. 한참을 살펴봤습니다. 소매를 만져보고 깃을 손으로 매만져 봤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다시 걸어 놓았습니다. 어머니한테 잘 어울리는 옷이에요. 그 말이었어요. 길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은 말이었는데 밥상 앞에 앉아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참았어요. 며느리가 보면 안 된다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가고 나서 한참을 창밖을 봤어요. 블라우스를 다시 꺼내 옷걸이에 걸어뒀습니다. 내일 동창회에 입고 갈 옷이었어요. 나뭇가지 끝이 뭔가 맺히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봄이 오려나 싶었어요. 동창회 날 아침은 유난히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새벽 4시 반이었어요. 천장을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탁소는 오늘 하루 닫기로 했어요. 황 할머니한테 미리 말씀드렸더니 모처럼 친구들 만나는 날인데 잘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어요. 어젯밤 다시 한번 다림질을 해뒀던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매무새를 다듬었어요. 머리도 빗었습니다. 평소엔 고무줄로 묶고 마는 머리였는데 그날은 작은 핀을 꽂았어요. 화장도 조금 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얇게 펴고 입술에 연한 색을 올렸어요. 오래된 립스틱이었습니다. 몇 년 전 아들이 생일 선물로 사준 것이었는데 자주 쓰지 않아서 아직 많이 남아 있었어요. 뚜껑을 열면 은은한 꽃향기가 났습니다. 한번 입술에 올리고 나서 거울을 다시 봤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세탁소 아줌마 티는 좀 났지만 그게 또 제 모습이었으니까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골목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닫힌 세탁소 셔터가 보였어요. 30년 동안 저 셔터를 올리지 않은 날이 손에 꼽았습니다. 명절이랑 아들 학교 행사 때, 그리고 남편 기일 정도였어요. 오늘은 그것도 아닌 날인데 셔터가 내려진 채로 있으니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바람이 불었어요. 봄바람치고는 아직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블라우스 소매가 흔들렸어요. 손으로 소매를 여몄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속으로 한번 되뇌었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길가에 개나리가 막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노란 것들이 담장 너머로 흘러넘치고 있었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한정식집은 지하철역에서 2블록 거리였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니 대리석 바닥이 깔린 건물이 보였어요. 입구에서부터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유리문 안쪽으로 친구들이 보였어요. 하나같이 잘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것들이 많았어요. 목걸이, 귀걸이, 손목시계들이 실내 조명 아래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문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제 모습이 유리에 비쳤습니다. 블라우스는 단정했어요. 핀을 꽂은 머리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리 너머의 풍경과 나란히 놓이니 뭔가 다른 세계처럼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냉기가 먼저 왔어요. 에어컨이 3개 틀어져 있었습니다. 봄날인데도 안에서는 한겨울 같은 냉기가 돌았어요. 어머, 순자야. 누군가가 먼저 소리를 질렀어요. 고개를 돌리니 명선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눈은 제 위아래를 훑고 있었어요. 옷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오랜만이다, 명선아. 그러게 몇 년 만이야. 이쪽으로 와, 자리 있어. 명선이 안쪽 테이블을 가리켰어요.
창가 쪽에는 벌써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혜정이가 그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혜정이는 예전보다 살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풍성해 보였어요. 와인 잔을 손에 들고 테이블 전체를 내려다보는 자세였어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누군가 차를 따라줬어요. 잔을 들었는데 손이 조금 차가웠습니다. 어머, 순자 왔어? 혜정이가 와인 잔을 들고 돌아봤습니다. 위아래를 한번 훑는 눈길이었어요. 그래, 잘 지냈어? 그럼 잘 지냈지. 근데 순자야, 너 아직도 그 세탁소 해?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응, 아직 해. 세상에. 혜정이가 옆자리 정수기를 보며 웃었습니다. 나는 내가 그만뒀을 줄 알았지. 아들도 다 컸는데 아직도 그걸 하고 있구나. 잔을 천천히 내려놓더니 말을 이었어요. 그래도 뭐 손재주가 있으면 그게 복이지. 남의 때나 씻어주면서 사는 것도 사람 팔자 나름이니까. 가볍게 웃으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농담처럼 들리게 한 말이었어요. 저는 차잔을 들었습니다. 혜정이를 보면서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고등학교 때 혜정이는 저보다 성적이 낮았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예쁨도 덜 받았어요. 점심시간에 친구들이 몰리는 쪽은 언제나 제 자리였지 혜정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혜정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졸업하고 나서 혜정이는 건설사 사장과 결혼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일찍 잃고 세탁소를 했어요. 그 뒤로 혜정이를 만날 때마다 뭔가 이기는 얼굴을 했습니다. 오늘도 그 얼굴이었어요.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혜정이가 저한테 이러는 이유가 뭔지를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차잔을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누군가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소리였지만 조용한 테이블에서는 크게 들렸습니다. 혜정이는 그걸로 끝내지 않았어요. 우리 남편이 이번에 용인의 땅을 또 샀잖아. 화제가 바뀌었습니다. 다들 혜정이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저는 다시 구석이 됐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생선구이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창밖이 보이지 않는 자리였는데 지금 바깥 날씨가 어떤지 자꾸 궁금했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간다고 했어요. 그게 핑계인 건 다들 알았을 겁니다. 복도로 나오니 조금 숨이 쉬어졌어요. 복도 창문 너머로 바깥이 보였습니다. 봄볕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혜정이 목소리가 제일 크게 들렸어요. 코트를 챙겨서 입구를 나왔습니다. 문을 열자 바깥 공기가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봄 냄새가 났습니다. 흙이 녹는 냄새랄까, 뭔가 부드럽고 촉촉한 냄새였어요. 안에서 맡던 향수 냄새와는 달랐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블라우스 소매를 내려다봤어요. 끝동이 조금 달아 있었습니다. 집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밝은 봄볕 아래서 보니 보였어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된다 싶었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밖을 봤습니다. 아까 오면서 봤던 개나리가 아직 피어 있었어요. 오전에 봤을 때랑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노란 빛이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골목에 도착하니 봉순 씨가 분식집 문간에 서 있다가 저를 봤습니다. 왔어? 어땠어? 오랜만에 친구들 보니까? 그냥 그랬어. 봉순 씨가 잠깐 제 얼굴을 봤어요. 뭔가 더 물으려다 멈췄습니다. 들어와, 국 한 그릇 줄게. 세탁소 셔터를 올리지 않았어요. 봉순 씨 가게 의자에 앉아서
국을 받아들었습니다. 뜨거웠어요. 두 손으로 그릇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에 온기가 퍼졌어요. 봉순 씨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맞은편에 앉아서 자기 국을 마셨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고마웠어요. 다음날 새벽에도 눈이 떠졌습니다. 5시였어요. 몸은 어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셔터를 올리고 다리미를 올려놨어요. 스팀이 올라오는 동안 전날 맡아둔 옷들을 꺼냈습니다. 황 할머니 봄 코트였어요. 겨울 내내 입었던 코트라 안감이 조금 눌려 있었습니다. 솔로 먼지를 털고 안감부터 폈어요. 손이 움직이는 동안은 다른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일의 좋은 점이었어요. 봉순 씨가 출근하면서 문간을 두드렸습니다. 어젯밤에 잘 잤어? 응. 그래, 잘 잤으면 됐어. 그게 다였어요. 봉순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오전 내내 손님이 드문드문 왔습니다. 정육점 사장님이 앞치마를 맡기고 갔고 복지관 할머니 2분이 나란히 들어와 겨울 이불 세탁을 부탁하셨어요. 할머니들이 나가면서 문 앞에서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골목에 봄 햇살이 내려앉았어요. 세탁소 유리창에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면서 먼지가 보였습니다. 걸레를 꺼내 유리창을 닦았어요. 닦고 나니 골목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어제 일이 꿈 같기도 했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 쪽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어요. 굽이 높은 구두 소리였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 사람이 같은 박자로 걷는 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혜정이었습니다. 그 뒤로 명선이와 정숙이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셋이 나란히 골목으로 들어오는데 마치 이 골목이 자기네 것인 양 걸어왔어요.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쳐다봤습니다. 혜정이가 가게 앞에서 멈췄어요. 유리창 안쪽을 들여다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여기구나. 세상에, 진짜 여기서 하는 거야? 문을 열지도 않고 밖에서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저는 작업대에서 일어섰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로 문을 열었어요. 혜정아, 웬일이야? 뭐 오랜만에 내가 일하는데 한번 보고 싶어서. 혜정이가 가게 안을 훑어봤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어요. 작업대 하나, 다리미판 하나, 벽에 줄지어 걸린 옷들. 혜정이의 눈이 그것들을 하나씩 훑고 지나갔습니다. 값을 매기는 눈빛이었어요. 생각보다 작네. 여기서 30년을 했다고? 혜정이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 앞에 섰습니다. 명선이와 정숙이가 양옆에 섰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야, 우리가 세탁 맡기러 왔어. 친구니까 잘 해줘야 해. 명선이가 핸드백에서 스카프 하나를 꺼냈어요. 내밀면서 코를 살짝 찡그렸습니다. 여기 냄새가 좀 나네. 화학약품 냄새인가? 세탁소니까 나지. 그래도 이렇게 심한 건 좀 그렇지 않아? 정숙이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가게 안쪽을 찍기 시작했어요. 벽에 걸린 옷들, 작업대 위에 다리미, 바닥에 놓인 세탁 바구니들을 차례로 찍었습니다. 이거 좀 봐. 사진 찍어두면 나중에 추억이 되겠다. 순자 일터 구경 왔다고. 낄낄거리는 소리가 골목에 퍼졌어요. 지나가던 주부 2분이 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봤습니다. 혜정이가 그걸 보더니 목소리를 더 높였어요. 순자야, 근데 솔직히 말해봐. 아들이 용돈은 주니? 이 나이에 이러고 있으면 아들이 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손에 들고 있던 다리미를 내려놨습니다. 천천히 내려놨어요. 혜정이를 봤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 멈췄어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아서였어요.
그러다 혜정이가 지갑을 열었습니다.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더니 가게 카운터 위에 툭 던졌어요. 이거 받아. 친구끼리 너무 안쓰러워서 그래. 밥이라도 사 먹어. 지폐가 카운터 위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골목이 조용해졌어요. 혜정이 일행이 돌아간 뒤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봤어요. 줍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허리를 굽혀 집어들었어요. 돈을 접어서 카운터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어디다 쓸지도 몰랐어요. 그냥 바닥에 두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셔터를 내렸어요. 아직 영업시간이 끝나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그냥 내렸습니다. 봉순 씨가 금방 왔어요. 분식집 문을 잠그다가 셔터 내리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야, 나 다 봤어. 아까 그것들 오는 것도 봤고 가는 것도 봤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와. 봉순 씨가 분식집 문을 다시 열었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봉순 씨가 냄비에 불을 올렸어요. 라면을 끓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가게 안에 퍼졌어요. 라면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봉순 씨가 그릇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순자야, 그것들 왜 왔는지 알잖아. 알아. 그럼 됐어. 알면 됐어. 라면을 먹는 동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봉순 씨가 맞은편에 앉아서 같이 먹었어요.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어요. 골목에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봉순 씨가 국물을 마시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저것들이 왜 여기까지 와서 그러는지, 사람이 자기보다 편하게 사는 꼴을 못 보는 거야 뭐야.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국물을 마셨어요. 짭짤하고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은 어김없이 그 시간을 알고 있었어요. 셔터를 올리면서 어제 일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바닥에 떨어졌던 지폐, 정수기가 들이밀던 스마트폰, 골목에 모여들던 시선들. 애써 털어냈어요. 다리미를 올려놓고 옷들을 꺼냈습니다. 철물점 사장님 작업복이었어요. 기름때가 깊이 밴 옷이었습니다. 이런 옷일수록 손이 더 많이 가는 법이었어요. 솔로 때를 먼저 불리고 전처리 세제를 꼼꼼하게 발랐습니다. 손끝에 세제 냄새가 배었어요. 매캐하면서도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작업복을 세탁기에 넣고 돌아서는데 봉순 씨가 들어왔어요.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캔커피였어요. 아침부터 힘내라고 말없이 받아들었습니다. 차가운 캔이었어요. 손바닥에 닿는 냉기가 선명했습니다. 봉순 씨가 작업대 옆에 기대서서 캔을 따며 말했어요. 야, 근데 어젯밤에 강민이한테 연락 왔어? 아니, 말 안 했어. 내가? 뭘? 봉순 씨가 캔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저도 커피를 마셨습니다. 달고 차가운 맛이었어요. 아들한테는 말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말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었고 아들이 속상해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며느리 회사 비서실에 보고가 들어간 건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나중에 며느리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보고를 가져온 건 비서실 막내 직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며느리가 서류를 검토하다 고개를 들었어요. 직원이 태블릿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SNS에 올라온 게시글이었어요. 정수기가 찍어서 올린 사진들이었습니다. 세탁소 안쪽, 벽에 걸린 옷들, 바닥에 놓인 바구니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카운터 앞에 서 있는 저였어요. 앞치마를 두른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댓글에는 웃음 이모티콘들이 달려 있었어요.
며느리가 화면을 가만히 봤습니다. 서류를 덮었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어머님이신가요? 며느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블릿을 내려놓고 의자에서 일어섰어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먼저 알았습니다. 봉순 씨가 아들한테 연락을 했던 거예요. 저한테 말하지 않고 아들 번호로 문자를 넣었다고. 나중에 봉순 씨가 털어놨습니다. 아들이 퇴근길에 세탁소로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봉순 씨한테 들었어요. 제가 직접 가서 따지겠습니다. 됐어. 내가 나설 일 아니야. 어머니, 강민아, 됐다고. 아들이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뭔가를 참는 얼굴이었어요. 그때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받았어요. 짧게 몇 마디 주고받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채아가 온대요. 잠시 후 며느리가 왔습니다. 코트 차림이었어요. 퇴근길 그대로 온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다시 말을 꺼냈어요. 내가 직접 가서 그 사람들한테 따지는 게 맞아. 어머니가 저렇게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며느리가 아들을 봤습니다. 잠깐 사이가 있었어요. 당신이 가면 어머니가 더 힘드세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이기셔야 해요. 그래야 어머니한테 남는 게 있어요. 아들이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봤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얼굴을 봤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조용한데 단단한 얼굴이었어요. 며느리가 돌아가고 나서 아들이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채아 믿어도 돼요, 어머니. 그 말만 하고 일어섰어요. 저는 아들을 배웅하고 세탁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불을 끄지 않고 작업대 앞에 앉았어요. 며느리가 제가 할게요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그냥 며느리 특유의 방식이 있겠거니 싶었어요. 한편 그날 밤 며느리 회사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서실 직원 2명이 남아서 자료를 뽑았어요. 혜정이 남편이 운영하는 건설사 납품 현황, 명선이 남편 식자재 회사의 거래처 목록, 정숙이 남편 프랜차이즈의 입점 매장 위치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것들을 하나씩 펼쳐놓고 검토했어요. 밤 11시가 넘도록 자리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비서가 커피를 가져다 놓으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장님,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며느리가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제일 큰 데부터요. 짧고 분명한 대답이었어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밤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나서면서 창밖을 한번 봤다고 했어요. 도심의 불빛들이 내려다 보이는 창이었습니다. 그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 골목이 있었어요. 세탁소 셔터가 내려진 골목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코트 단추를 잠그고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어요. 발소리가 없었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셔터를 올리면서 하늘을 한번 봤어요. 맑은 날이었습니다. 봄 햇살이 골목 바닥에 납작하게 깔려 있었어요. 세탁소 유리창에도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환한 날이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리미를 올려놓고 옷들을 꺼내는데 손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황 할머니 봄 코트가 완성돼 있었어요. 안감까지 반듯하게 펴서 옷걸이에 걸어뒀습니다. 할머니가 찾으러 오실 때 기분 좋게 가져가셔야 한다 싶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손을 움직이고 있는데 봉순 씨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캔커피가 아니라 믹스커피였어요.
종이컵에 담아서 두 손으로 들고 왔습니다. 오늘 날씨 좋다. 그러네. 봉순 씨가 종이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며느리한테 연락 왔어? 아니. 올 거야, 곧. 봉순 씨가 단정 짓듯 말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믹스커피를 마셨습니다. 달고 따뜻한 맛이었어요. 종이컵이 손에서 점점 식어갔습니다. 오전 햇살이 작업대 위로 길게 뻗어 들어왔어요. 먼지들이 햇빛 속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탁소는 조용했어요. 골목도 아직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어요. 뭔가 오기 전에 고요함 같았습니다. 혜정이 일행이 골목에 들어선 건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일찍 왔어요. 이번엔 3시 아니라 4시였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가 한 명 더 있었어요. 혜정이 뒤를 따르는 걸 보니 아는 사람을 데리고 온 것 같았습니다. 정수기가 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어요. 어제 올린 게시글이 반응이 좋았던 모양이었습니다. 혜정이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이번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가게 안에 4명이 들어오니 꽉 찼어요. 스팀 냄새와 향수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순자야, 어제 그 스카프 됐어? 아직? 왜 하루 만에 안 돼? 얼룩이 깊어서 시간이 걸려. 혜정이가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옷들을 손으로 헤쳤습니다. 남의 옷들이었어요. 이거 다 남의 옷이야? 이 냄새 나는 데서 옷을 맡기는 사람들이 있긴 있네.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차 문이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연이어 3번이었습니다. 혜정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봉순 씨가 분식집 문간에서 골목 입구를 보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골목 입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며느리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수수한 코트였는데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발소리가 없었어요.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가 가게 앞에서 멈췄습니다. 혜정이를 봤어요. 혜정이가 며느리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를 봤습니다. 가게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혜정이 일행 사이를 지나서 제 옆에 섰습니다.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작업대 위에 올려놓은 손이었습니다. 세제와 스팀에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며느리가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제 손을 천천히 닦아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닦아줬습니다. 골목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봉순 씨가 국자를 든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분들이 누구세요? 며느리가 낮게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려다 멈췄습니다. 혜정이가 끼어들었어요. 내가 순자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당신은 누군데요? 며느리예요? 며느리가 혜정이를 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혜정이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 얼굴은 반반하네. 근데 시어머니 관리를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이 나이에 이런 데서 이러고 계시게 하면. 며느리가 혜정이 얼굴을 가만히 봤어요. 명찰을 봤습니다. 가방을 봤어요. 그러고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따라온 직원 한 명이 다가왔어요.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3분 남편분들 저희 회사랑 거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오늘 안으로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섰어요. 혜정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어머, 무슨 드라마 대사예요? 무슨 회사길래? 며느리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잠깐 나가 계세요. 저는 봉순 씨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봉순 씨가 의자를 당겨줬어요. 앉았습니다. 봉순 씨 가게 유리창 너머로 골목이 보였어요.
며느리가 가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혜정이가 뭔가를 말하고 있었는데 며느리는 듣고만 있었어요.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혜정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골목까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남편은 대체 어디 다니는 사람이야? 시어머니를 이런 데 두고 뭐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그때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손에 들고 계신 그 스카프 맡기실 거면 제대로 감 내시고 맡기세요. 혜정이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그때 혜정이 핸드백 안에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혜정이가 흘끗 화면을 봤어요. 남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왜 나 지금 바쁜데.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정이 얼굴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아까의 여유가 사라졌어요. 혜정이가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골목 입구 쪽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혜정이가 전화기를 든 채 뒷걸음쳤어요. 잠깐만 있어봐. 명선이 전화기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이 것도 울렸어요. 셋이 동시에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이번엔 다른 종류의 조용함이었습니다. 봉순 씨가 제 옆에 앉아서 유리창 너머를 보다가 낮게 말했어요. 순자야. 응. 저거 뭔 일이 난 것 같은데. 저는 유리창 너머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골목 한가운데 서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봄 햇살이 며느리 어깨 위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혜정이가 전화를 끊고 나서 골목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얼굴이었어요. 아까는 목소리가 컸는데 지금은 입이 닫혀 있었습니다. 명선이와 정숙이도 각자 전화를 끊고 서로를 봤어요. 세 사람이 눈을 마주쳤다가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가게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자세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혜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기 잠깐요. 며느리가 혜정이를 봤습니다. 우리 남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 당신이 뭔가 한 거예요? 며느리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우리 남편 건설사가 이번에 아파트 공사 들어가는데 자재 납품처가 갑자기 계약을 못하겠다고 했대요.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며느리가 혜정이를 가만히 봤습니다. 저희 회사 협력 납품사들한테 이번 분기 우선 거래처를 조정하라고 했어요. 어디랑 거래할지는 저희가 정하는 거니까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혜정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말 그대로예요. 혜정이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받지 않았어요. 전화기를 핸드백에 집어넣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봉순 씨 가게 유리창 너머로 그 손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손을 봤어요. 어젯밤 카운터 위에 지폐를 던지던 손이었습니다. 명선이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여보, 나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잠깐 듣더니 명선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거래처가 갑자기 왜? 명선이 남편은 식자재 납품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대형마트 체인 몇 군데에 채소와 과일을 납품하는 회사였어요. 그중 제일 큰 거래처가 며느리 회사였다는 걸 명선이는 그때까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명선이가 며느리를 봤어요. 당신 회사가 어디예요? 며느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전화기도 울렸어요. 정숙이 남편은 프랜차이즈 분식집 12군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12군데 중 8군데가 며느리 회사 마트 안에 입점해 있었어요. 전화를 받은 정숙이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입점 계약이 해지된다고? 오늘 갑자기?
전화를 끊고 정수기가 무릎에 힘이 풀린 듯 골목 담벼락에 기댔어요. 세 사람이 차례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직원을 불렀습니다. 세 분 관련 내용 정리해서 오후에 보고해 주세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섰어요. 골목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바람이었는데 골목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봉순 씨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를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봉순 씨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줬어요. 국 젓는 척하면서 가게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봤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괜찮아. 많이 참으셨을 것 같아서요.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 눈가가 아까보다 붉어져 있었어요. 골목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가게 안에 들어오니 보였습니다. 채아야. 네, 어머니. 이러면 되는 거야? 저 사람들이 더 나쁘게 굴지 않겠어? 며느리가 잠깐 테이블을 봤습니다. 더 나쁘게 굴려력이 없어질 거예요. 짧은 대답이었어요.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저는 그때 반쯤만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연고통이었습니다. 손 줘보세요, 어머니. 제 손을 받아들고 연고를 발라줬어요. 세제 때문에 갈라진 손등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손가락 마디마디에 연고를 문질러주면서 말했어요. 이 손이 저는 제일 좋아요, 어머니.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골목에서 혜정이 일행이 떠나고 있었습니다. 아까처럼 당당한 걸음이 아니었어요. 혜정이가 골목 끝에서 돌아섰습니다. 다시 걸어왔어요. 봉순 씨 가게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며느리가 일어섰어요. 가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도 따라 나갔어요. 혜정이가 며느리 앞에 섰습니다. 아까보다 키가 작아 보였어요. 구두 굽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그렇게 보였습니다. 당신 대체 어느 회사 사람이에요? 우리 남편이 이번 공사만 넘기면 다 갚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한 번만 봐줄 수 없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순자한테 내가 선 넘었던 거 인정해요. 며느리가 혜정이를 봤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한테 사과하세요. 혜정이가 저를 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순자야, 내가 잘못했어. 동창회에서도 여기 와서도 내가 선을 넘었어. 미안해. 저는 혜정이를 봤습니다. 40년 전에 같은 교복을 입고 다니던 애였어요. 점심 도시락을 나눠 먹던 애였습니다. 그게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몰랐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혜정이를 봤어요. 사과를 받을지 말지는 어머니가 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며느리가 제 옆에 섰습니다. 나란히 섰어요. 혜정이가 저를 봤다가 며느리를 봤다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떨궜어요. 골목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혜정이 머리카락이 흩어졌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반듯하게 세팅돼 있던 머리였는데 이제는 그냥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혜정이가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명선이와 정숙이가 뒤를 따랐습니다. 골목이 조용해졌어요. 봉순 씨가 문간에서 셋이 사라지는 걸 보다가 혀를 찼습니다. 저것들, 이제 어디서 저러고 다니나? 저는 세탁소 셔터를 올렸어요. 오후 햇살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빛 속에서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옆에 서서 그 햇살을 같이 봤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혜정이가 며느리 회사 로비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나중에 며느리한테 전해 들은 이야기예요.
로비 안내 데스크 직원이 약속이 있으시냐고 물었을 때 혜정이가 대답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서 있었대요. 기다리겠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요. 그날 혜정이가 어떤 차림이었는지 며느리가 말해줬어요. 모피숄도 없었고 악어 가방도 없었습니다. 수수한 베이지 코트였다고 했어요. 머리도 평소처럼 세팅하지 않은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 저는 세탁소에 있었어요. 황 할머니 봄 코트 수선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단추 하나가 실이 풀려 있었어요. 같은 색실을 찾아서 꼼꼼하게 다시 달았습니다. 바늘을 쥔 손이 평소보다 느리게 움직였어요. 며칠 사이 있었던 일들이 자꾸 손끝에서 맴돌았습니다. 골목에 들어서던 혜정이 일행, 카운터 위에 툭 던져졌던 지폐, 정수기가 들이밀던 스마트폰. 생각하지 않으려 했는데 손이 느려질수록 생각이 많아졌어요. 봉순 씨가 들어와서 옆에 앉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괜찮았습니다. 로비 소파에서 혜정이는 1시간을 기다렸다고 했어요. 오가는 직원들이 혜정이를 흘끗거렸다고 했습니다. 아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업무로 온 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였을 거라고 했어요. 혜정이는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꽉 쥔 채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온 건 점심때가 넘어서였습니다. 회의가 길어졌다고 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로비로 나왔을 때 혜정이가 소파에서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로비 한가운데서 마주 섰어요. 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셨어요. 혜정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로비 한켠 소파로 혜정이를 안내했어요. 마주 앉았습니다. 혜정이가 입을 열기까지 한참이 걸렸다고 했어요. 우리 남편 회사가 많이 어렵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번 공사 자재 납품처가 다 막혀서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직원들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고요. 며느리가 듣고 있었습니다. 끼어들지 않았어요. 혜정이가 계속했어요. 사장님이 한 번만 풀어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순자한테도 제대로 사과하겠어요. 며느리가 잠깐 테이블을 봤습니다. 로비 안내 방송이 멀리서 들렸어요. 오가는 사람들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들이 다 들렸는데 두 사람 사이는 조용했어요. 며느리가 혜정이를 봤습니다. 어머니한테 사과하고 싶으셨다면 저한테 오실 게 아니라 골목으로 가셨어야죠. 어머니는 지금도 거기 계시니까요. 혜정이가 눈을 내렸습니다. 저한테 오신 건 결국 사업 때문이잖아요. 혜정이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 멈췄어요.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혜정이 앞에 섰어요. 동창회에서 어머니한테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혜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의 때나 씻어주면서 산다고 하셨잖아요.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지나가던 직원 하나가 걸음을 늦췄다가 다시 빨리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 5시에 눈을 떠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혜정이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셔터를 올리세요. 그 골목에서 제일 먼저 불을 켜는 게 어머니예요. 30년째 그러셨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날 맡아둔 옷들을 꺼내서 하나씩 펴세요. 와이셔츠 깃을 펴고 코트 안감을 정리하고 바지 무릎을 눌러요. 손이 먼저 기억하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혜정이 눈에 뭔가가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남의 때 씻어주는 일인가요? 혜정이가 고개를 떨궜어요. 어머니 골목에 오셨던 날 카운터에 지폐를 던지셨잖아요. 며느리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이 섰습니다. 부드러웠지만
단단한 날이었어요. 그 순간 어머니 얼굴을 제가 봤습니다. 혜정이 어깨가 내려갔어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소리 한번 지르지 않으셨습니다. 며느리가 한 발 더 앞으로 섰어요. 그게 어머니가 30년 동안 살아온 방식이에요. 참고 견디고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서 셔터 올리는 방식이요. 혜정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가 없었어요. 그냥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어요. 그 방식이 남의 때나 씻어주는 삶인가요? 로비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안내방송도 발소리도 다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혜정이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 있었어요. 끝까지 서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혜정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며느리가 창밖을 한번 봤습니다. 로비 유리창 너머로 봄 하늘이 보였어요. 남편분 회사 납품처 문제는 제가 원상복구 해드릴 수 있어요. 명선 씨 남편 거래처도 정숙 씨 남편 입점 계약도요. 혜정이 얼굴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혜정이가 며느리를 봤어요. 어머니 골목 세탁소에 가세요. 셋이 같이 가세요.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 사과하세요. 저나 강민이 없이 어머니한테만요. 혜정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며느리가 혜정이를 봤어요. 다음엔 어떤 골목에서도 어떤 가게 앞에서도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한테만이 아니라 누구한테도요. 혜정이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며느리가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세탁소 셔터를 내리면서 골목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어요. 봄 저녁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흙이 녹은 냄새, 어디선가 밥 짓는 냄새, 봉순 씨 가게 육수 냄새가 뒤섞인 냄새였어요. 며느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짧은 문자였어요. 어머니, 내일 손님 오실 거예요.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문자를 한참 봤어요. 내일 손님이 누구인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알 것 같았어요. 셔터를 다 내리고 골목을 걸어가는데 나뭇가지 끝에 뭔가 맺혀 있었습니다. 꽃망울이었어요. 목련이었습니다. 아직 피지 않은 꽃망울이었는데 내일이면 필 것 같았어요. 그날 아침은 평소보다 일찍 셔터를 올렸습니다. 새벽 4시 반이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문자가 머릿속에 계속 있었어요. 내일 손님 오실 거예요. 다리미를 올려놓고 옷들을 꺼냈습니다. 손이 평소 리듬대로 움직였어요. 와이셔츠 깃을 펴고 코트 안감을 정리하고 바지주름을 눌렀습니다. 손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일하고 있었어요.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할 무렵 봉순 씨가 왔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들지 않고 빈손으로 왔어요. 의자에 앉더니 저를 봤습니다. 오늘 온다며. 응. 뭐라고 할 거야? 저는 다리미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 봉순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봉순 씨 방식이었어요. 스팀이 올라오면서 세탁소 안이 뿌옇게 됐습니다. 따뜻한 김이었어요. 손등에 수증기가 닿았습니다. 그 온기가 이상하게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30년 동안 이 김을 맞으면서 일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다음 날도, 아들 입학식 날도, 비가 새는 지붕 아래서도 이 스팀을 올렸어요. 오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골목에 아침이 오고 있었어요. 가로등이 꺼지고 햇살이 골목 바닥 납작하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정이 일행이 골목에 들어선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3시였어요. 명선이와 정숙이가 혜정이 양옆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구두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운동화 차림이었습니다. 화장도 옅었어요. 혜정이가 가게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순자야, 나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셋이 들어왔어요. 좁은 가게 아니었는데 아무도 가게를 둘러보지 않았습니다. 저만 봤어요. 혜정이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선이와 정숙이도 따라 꿇었어요. 가게 바닥이었습니다. 세제 냄새가 배어있는 바닥이었어요. 순자야, 내가 잘못했어. 혜정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동창회에서도 여기 와서도 내가 선을 넘었어. 미안해. 저는 혜정이를 봤습니다. 무릎을 꿇은 혜정이 머리를 봤어요. 예전에 항상 반듯하게 세팅돼 있던 머리였는데 오늘은 그냥 내려져 있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혜정이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순자야.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너를 부러워했어.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들한테도 예쁨 받고 친구들도 다 너 좋아하고.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내가 힘들게 사는 거 알면서도 속으로 잘 됐다 싶었어. 그게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몰랐어. 명선이와 정숙이도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골목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어요. 봉순 씨 가게에서 육수 끓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혜정이가 바닥을 짚으면서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순자야, 나 용서 안 해도 돼. 그냥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줬으면 해서. 저는 한동안 혜정이를 봤습니다. 무릎 꿇은 세 사람을 봤어요. 40년 전에 같은 교복을 입고 다니던 애들이었습니다. 점심 도시락을 나눠 먹던 애들이었어요. 그게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몰랐습니다. 작업대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 넣어뒀던 5만 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혜정이가 카운터에 던졌던 그 돈이었어요. 혜정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혜정이가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순자야. 받아. 혜정이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폐를 받아들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잠깐 봤습니다. 그러고는 혜정이 손 위에 제 손을 잠깐 얹었어요. 금방 뗐습니다. 일어나. 셋이 일어섰어요. 명선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숙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저는 다리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바빠서. 혜정이가 알아들은 것 같았어요. 응, 우리 간다. 셋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다가 혜정이가 돌아봤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리미를 들고 있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골목의 구두 소리가 멀어졌어요. 이번엔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저는 다리미를 와이셔츠 위에 올렸어요. 스팀이 올라왔습니다. 봉순 씨가 들어온 건 잠시 후였습니다. 다 봤다는 얼굴이었어요. 의자에 앉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봉순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야, 그 돈 왜 돌려줬어? 저는 다리미를 밀면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받을 돈이 아니잖아. 봉순 씨가 피식 웃었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그게 다였습니다. 봉순 씨가 일어서면서 문간에 기댔어요. 골목 쪽을 봤습니다. 야, 순자야. 저기 목련 봐.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탁소 창문 너머로 골목 끝에 목련 한 그루가 보였어요.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망울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피었어요. 흰 꽃이었습니다. 봄볕 아래 환하게 피어 있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왔습니다. 퇴근길이 아니었어요.
점심시간에 온 것 같았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왔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니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제 앞치마였어요. 두르더니 제 옆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며느리였어요. 뭔가를 물어보려다 멈췄습니다. 그냥 다리 밑판 옆에 옷 한 벌을 내밀었어요. 며느리가 받아들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섰어요. 좁은 세탁소였습니다. 어깨가 닿을 것 같은 거리였어요. 스팀이 올라왔습니다. 풀 먹인 옷에서 나는 냄새가 올라왔어요. 따뜻하고 눅진한 냄새였습니다. 며느리가 그 냄새를 맡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 냄새 좋아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리미를 밀었어요. 골목에 봄이 와 있었습니다. 목련이 피어 있었어요. 흰 꽃잎이 봄볕 아래 환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황금님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마지막 장면이 제일 오래 남습니다.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르고 순자 어머니 옆에 나란히 서던 그 장면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둘이 서서 스팀을 올렸어요. 세탁소 특유의 따뜻하고 눅진한 냄새가 올라오는 그 장면에서 저는 이게 세상에서 제일 조용한 위로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던 목련 한 그루. 어제까지 망울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피어있는 꽃이었어요. 사람 마음도 그렇더라고요. 오래 참고 견디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피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순자 어머니 손을 보면서 손 건강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매일 물과 세제를 만지시는 분들 주변에 정말 많으시잖아요. 첫째, 무리를 마치신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닦고 나서 보습 크림을 발라주세요. 물기가 남은 채로 크림을 바르면 오히려 수분이 더 빠져나갑니다. 둘째, 설거지나 세탁처럼 물을 자주 만지는 일을 하실 때는 면장갑 위에 고무장갑을 끼면 이중 착용을 권해드려요. 피부 자극이 훨씬 줄어듭니다. 셋째, 주무시기 전에 핸드크림을 충분히 바르고 얇은 면장갑을 끼고 주무시면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손이 한결 부드러워져 있습니다. 오늘 며느리가 순자 어머니 손에 연고를 발라드리던 장면 기억하시죠?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얼마나 큰 마음이었는지 저는 오래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제일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으신 장면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황금님들 한 분 한 분의 댓글이 저한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